안녕하세요. 지금 이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분 정말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가 2026년 3월 7일 바로 오늘 쏟아져 나온 건축이나 시공 그리고 부동산 개발 뉴스들인데요. 네, 오늘 테이블 위에 올라온 자료가 꽤 묵직하죠? 맞아요. 제 앞에도 지금 관련 기사부터 현장 소식들이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거 다 읽으시려면 오늘 밤새셔야 할 텐데요? 아유, 이걸 그냥 지루하게 줄줄 읽어 내려갈 거냐?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걷는 거리나 밥을 먹는 집, 또 하루 종일 일하는 오피스, 이 모든 공간이 도대체 어떤 거대한 자본의 흐름에 의해 재편되고 있는지 파헤쳐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매일 쏟아지는 활자들 속에서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신호들을 찾아내는 작업은 언제나 가슴 뛰는 일이니까요. 네, 제녀태는 이 복잡한 정보의 숲에서 가장 선명한 길을 찾아주실 아주 든든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과찬이십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이 단순히 건물을 짓고 부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치열한 정책적 딜레마나 사람들의 숨겨진 욕망 같은 것들이죠.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나침반 역할을 하거든요. 흩어진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잘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어디부터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시선을 들 곳은 우리 도시의 스케일을 완전히 키워버리는 거대한 메가 프로젝트들입니다.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수준의 사업들이죠. 맞아요. 먼저 남북권 소식을 보면 가덕도 신공항이 드디어 연말 착공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드디어 본 궤도에 오르는군요. 물류와 교통의 거대한 축이 새롭게 세워지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시선을 수도권으로 올려보면요. 안산선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토교통부랑 경기도가 협약을 체결했대요. 지상에 흉물스럽게 있던 철도가 땅 밑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사업이죠. 맞아요. 그 단절의 원인이었던 철도가 사라지면 지상 공간이 도대체 어떻게 변할지 상상만 해도 즐겁더라고요. 공원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수도 있겠죠. 이런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는 단순히 아스팔트를 까는 물리적인 공사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가 더 있을까요? 안산선 지하화 같은 경우는 도시의 맥을 다시 잇는 작업이거든요. 철도로 양분되었던 동네가 합쳐지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지역 잠재력이 폭발하는 겁니다. 아, 공간이 이어지면서 생겨나는 시너지군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시간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원을 돌려주는 거대한 공간 혁명입니다. 시간의 혁명, 확 와닿네요. 교통망 하니까 이 소식도 빼놓을 수 없죠. 강남 출퇴근 시간을 무려 20분으로 단축시킬 17km 황금 라인 소식입니다. 아, 그 라인 지나가는 동네들은 지금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겠는데요? 당연하죠. 아침 저녁으로 꽉 막힌 도로에서 시간 버리던 직장인들에게 출퇴근 20분 단축은 삶의 질이 수직 상승하는 마법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필연적으로 아주 날카로운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렇게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거대한 공간을 창출해 놓으면 그 가치 있는 공간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하는 공간의 목적을 둘러싼 충돌입니다. 아, 그 말씀이 오늘 자료 중에 있는 극명한 정책적 딜레마와 정확히 맞물리네요. 용산 개발과 공공임대주택 이슈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국무총리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발표를 했어요. 주거 안정이 절실한 청년 세대에게는 국가가 반드시 해줘야 할 역할이죠. 그런데 동시에 대한민국 자본의 심장부인 용산 개발을 두고 아주 매서운 반론이 나왔습니다. 용산의 주택 만가구를 공급하는 건 용산의 미래 경쟁력을 훼손하는 일이라고요. 거기는 철저하게 국제 업무 기능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군요. 맞아요. 청년 임대주택 확대라는 공공성과 용산을 글로벌 국제 업무지구를 키워야 한다는 국가 경쟁력이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이 치열한 대립 어떻게 보시나요? 도시는 결국 한정된 도화지입니다. 땅은 무한하지 않으니까 이 좁은 도화지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를 두고 끈질긴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거죠. 한쪽은 주거 안정, 한쪽은 상업적 허브 조성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한쪽이 절대적인 선이거나 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년 주거 불안에 강치하면 국가 기초 체력이 무너지고요. 반대로 용산 같은 마지막 노른자리 땅을 주거로만 채우면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두 절박한 가치가 어떻게 타협점을 찾는지 그 과정 자체가
우리 도시계획의 현주소입니다. 네, 듣고 계신 분들도 각자 지지하는 입장이 다르시겠지만 결국 정답이 없기 때문에 치열하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시를 움직이는 가장 현실적인 동력, 바로 돈의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설 현장 안팎에서 천문학적인 자본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본이 흘러가는 길목을 보면 산업의 다음 스텝이 보이죠? 네, 오늘 유독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기사가 있었어요. 동부건설이 3기 신도시 창릉지구 지하를 738억 원 규모로 뚫는 공사를 따냈거든요. 지택시장 침체를 뚫기 위해 비주택, 특히 지하 인프라 쪽으로 눈을 돌리는군요. 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한화 에로세이스 소식입니다. 에스토니아의 방산 투자의 일환으로 탄약 공장 건설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유럽의 공장 건설을 제안했다고요. 네, 방위산업 기업이 갑자기 건설을 제안한다니 건설업과 방산이 결합하는 그림이 되게 낯설면서도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아주 치밀한 전략입니다. 포탄이나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은 일반 아파트 짓는 것과 차원이 다르거든요. 아, 고도의 보안이나 특수 설계가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내폭 설계나 특수 지하시설 같은 최고 난이도의 엔지니어링이 필요하죠. 우리 기업들이 무기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그 무기를 생산하고 보관하는 특수 인프라 자체를 패키지로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와, 단순 시공에서 고부가 가치 융합 비즈니스로 확장되는 거네요.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런 글로벌 움직임과 맞물려서 거시경제 지표도 심상치 않죠? 네. 금융위원회가 중동 리스크에 대응하려고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시장에 돈이 마르지 않게 하겠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나요? 지금은 단순히 건물을 많이 지어서 매출을 올리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시장에서 기업 가치 자체를 끌어올리는 밸류업의 사활을 걸고 있어요. 밸류업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가요?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사서 소각해버리거나 주주 배당금을 크게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고 시장의 신뢰를 얻게 되죠. 아, 그 튼튼해진 신뢰를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에스토니아 탄약 공장 같은 해외 신사업으로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이렇게 겉으로는 밸류업 외치면서 수조 원이 오가고 있는데 막상 진짜 땀 흘리는 건설 현장의 쌩얼을 들여다보면 혼란 그 자체입니다. 수주전이 과열될수록 현장의 그림자도 짙어지기 마련이죠. 어떤 잡음들인가요? 서울 성수사지구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강변 노른자위라 수주전이 전쟁 같았는데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나와서 서울시가 아예 입찰 무효 초강수를 뒀어요. 재입찰을 해야 하면 그 버려지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DLENC는 여러 정비사업 현장에서 시공계약 해지 잡음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죠. 네, 이 불똥이 성남 상대원 두 구역까지 튈까 봐 조합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대요. 이게 현재 정비사업 시장의 가장 아픈 뇌관입니다. 시공사들이 무리하게 수주해놓고 막상 삽들 때쯤 공사비 올려달라고 하니까요. 조합원들은 뒤통수 맞는 기분이겠죠. 결국 피해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요. 맞습니다. 극단적인 계약 해지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돈 문제로 싸우는 건 차라리 이해가 갑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있어요. 문경에서 공예거리 전시장 건물을 지었는데 다 짓고 보니 건물 자리에 하천부지가 떡하니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네, 하천부지 위에 건물을 올렸다고요? 네. 일반인이 작은 창고 하나 지어도 측량을 깐깐하게 하는데 세금 들어가는 사업에서 어떻게 도면 하나 제대로 확인 안 했는지 도대체 설계나 감리는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왜 이런 가장 기본적인 룰조차 지켜지지 않는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다 모였을 텐데요. 우리나라 건설법상 설계, 시공, 감리라는 3중의 크로스 체크 시스템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다 지을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 이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 불능 상태라는 걸 폭로하는 사건입니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현장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주는 뼈아픈 단면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스케일을 좀 좁혀서 당장 우리 동네의 변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동네 재개발 속도전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척 상황들이 아주 다이나믹하죠? 네, 강남 쪽은 조 단위의 쩐의 전쟁입니다. 압구정 재건축 수주전이 다시 막을 올렸고요. 반면에 초기 단계 구역들도 발걸음이 엄청 빠릅니다. 어떤 구역들이 속도를 내고 있나요? 목감 1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비계획 수립업체랑 회계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냈고요. 간만 1구역은 건설사업 관리,
즉 CM 업체 선정에 나섰습니다. CM 업체는 조합원을 대신해서 공사비 검증부터 사업 전반을 주의해주는 전문가 집단이죠. 아까 문경 같은 어이없는 실수를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네요. 양평동 신동아 아파트는 복잡한 통합 심의를 넘기고 연내 사업 시행 인가를 목표로 질주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한 숫자가 하나 있어요. 어떤 숫자죠? 신설동력세권 재개발 추정 비례율이 무려 107.9%로 추산되었다고 합니다. 비례율이 100%만 넘어도 사업성이 좋다고들 하잖아요. 엄청난 수치네요. 초기 단계에서 저런 긍정적인 숫자가 나오면 주민들 동의를 끌어내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죠. 구민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연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직접 공부에 나선 거예요. 열기가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시장의 룰은 더 까다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새롭게 떠오르는 규제 방향이 비거주 1주택자를 정조준하고 있다고요. 집 하나 가진 사람을 규제한다니 시장에 꽤 혼란이 오겠어요. 아주 예리한 변화죠. 지금까지는 다주택자를 규제했지만 이제는 집이 한 채라도 실제 거주하느냐 아니면 전세 끼고 갭 투자용으로 보유만 하느냐를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겁니다. 투자 수단이 아니라 철저히 거주 목적으로 돌려놓겠다는 거군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거대한 변곡점이죠. 룰은 이렇게 정교해지는데 정작 일상 현장에서는 황당한 총극도 벌어집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차 충전기 로비 사건이 적발됐대요. 업자들이 최신형으로 바꿔준다고 뒷돈은 먹인 건가요? 네, 그 로비에 넘어가서 멀쩡히 잘 돌아가는 기계들을 줄줄이 뜯어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참 씁쓸하네요. 반면에 아파트 관리의 질을 높이려고 공동주택 보수협회가 정기총회를 열었다는 훈훈한 소식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을지로 센터원 빌딩 아시죠? 그 화려한 랜드마크 빌딩 시행사 회장이 전 임원을 고소하는 법적 분쟁까지 터졌어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사회가 겪는 심각한 성장통입니다. 하드웨어는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그걸 투명하게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거버넌스, 즉 소프트웨어가 한참 뒤떨어져 있는 거죠. 뼈 때리는 분석입니다. 화려한 하드웨어를 못 따라가는 소프트웨어의 부재.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들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디자인과 건축의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살펴볼까요? 네, 건축이 기후 위기나 미래 기술 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최전선이 되고 있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그린 리모델링 인재 양성 플랫폼 공모를 시작했고요. 양천구는 구민이 녹색 건축물 조성하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탁상 공론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밀어주는 좋은 정책이네요. 광주 서구에서는 예방형 안전관리 우수 현장을 첫 선정했습니다. 사고 날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이죠. 다들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군요. 제일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앞으로 공공건축물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공간 확보가 의무화된대요. 이게 자율주행이나 도심 항공교통 같은 스마트시티 밑그림이겠죠? 정확합니다. 건물이 이제 단순한 콘크리트가 아니라 도시 전체 데이터를 주고받는 스마트 노드로 진화하는 겁니다. 집이 거대한 스마트폰처럼 도시의 뇌와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집이 스마트폰처럼요? 정말 짜릿하네요. 이 똑똑해진 공간을 문화로 채우려는 예술적 노력들도 눈부십니다. 화성시립미술관 국제지명 설계 공모에 세계적 거장 이토도요 컨소시엄이 당선됐대요. 와, 이토도요가 참여한다면 그 지역 위상이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가겠는데요. 훌륭한 디자인이 도시의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니까요. 양산수목원 건축설계 공모에서는 YP 디자인그룹 건축사 사무소가 당선됐습니다. 민간 쪽에서도 더 와이즈그룹이 강남에서 문화공간을 품은 오피스 복합 개발로 제도약에 시동을 걸었고요. 단순한 닭장 같은 오피스가 아니라 예술과 휴식을 심겠다는 거군요. 네,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정도서관은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도서를 선정해서 주민들이 공간 안에서 문화를 향유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채워넣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조화네요. 삶의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매일 나서는 거리나 도서관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방금 살펴본 자본의 흐름, 정책 입안자들의 딜레마, 규제와 꼼수가 얽힌 현장, 디자이너들의 비전이 수십 년간 쌓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복잡한 맥락의 결과물이군요. 이 맥락을 이해한다는 건 내 주변 환경이 내일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 눈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시민으로서 어떤 감시자가 될지 묵직한 통찰력을 얻게 되는 거죠. 완벽한 정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도를 바꾸는 거대 인프라부터 방산 진출 전략, 아쉬운 현장의 안전불감증, 재개발 진통, 그리고 미래지향적 건축 디자인까지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네요. 이 파편화된 조각들이 결국 여러분이 당장 내일 걷고 숨쉴 미래의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머릿속을 맴돌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겠습니다. 어떤 기사인가요? 유독 제 마음을 찌른 짧은 기사인데요. 인천 상상 플랫폼 운영 민간 사업자 공모가 또 불발되었다는 경인일보 보도입니다. 아, 그 거대한 공간의 운영자를 또 못 찾은 건가요? 네, 수백 수천억을 쏟아부어서 랜드마크를 만들고 멋진 미술관을 짓는 데는 국가나 자본이 이토록 열을 올리는데 정작 그 안을 어떤 컨텐츠로 채울지 생명력을 불어넣을 사람을 찾는 데는 실패해서 텅 빈 채 방치되는 공간이 넘쳐납니다. 정말 뼈아픈 지적이네요. 혹시 우리가 짓고 있는 이 화려한 도시가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영혼을 채우는 법은 잊어버린 텅 빈 콘크리트 껍데기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공간을 채우는 건 결국 사람과 소프트웨어니까요. 오늘 방송을 끄고 동네를 걸으실 때 그 화려한 뼈대 안에 지금 어떤 영혼이 채워져 있는지, 우리는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꼭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지적 갈증을 꽉 채워줄 새롭고 놀라운 자료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